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교도 운동에 대한 정의가 이제 모든 학자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청교도 운동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청교도 운동이 칼빈주의 연속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자, 칼빈의 제자인 베자의 사상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그 사상을 이제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 운동의 근원은 학교,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인재들이 펼쳤던 종교 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독일의 루터나 제네바의 칼빈을 상상하는 것보다 잉글랜드에 있었던 유력한 학교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러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럼 이제 청교도 운동은 정확하게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거의 합의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1558년에 이제 즉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결은 1660년 찰스 2세의 왕위 복귀가 그 기간이 이제 청교도 운동의 시작과 종결로 통상 이해를 합니다. 시작은 헨리 8세부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까지가 이제 예비 기관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멜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이 이제 호국경에 들어왔지만 2년 정도 있다가 왕정이 복귀되면서 청교도 운동이 완전히 종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간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청교도 운동인데요. 이제 그 당시와 지금 현재 영국과 1558년의 영국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건데 잉글랜드를 영국이라 하는데 잉글랜드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왕국이지 영국은 아니죠. 잉글랜드는 잉글랜드죠. 영국은 유나이트 킹덤이라 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까지 하면 4개의 왕국의 연합체가 UK,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잉글랜드는 같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통상 잉글랜드를 영국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영국이라 하는 개념으로 하면 이제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웨일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1558년에 브리튼 섬 이름이 브리튼이거든요. 그 브리튼에는 이제 크게 2개의 왕국이 있었죠.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스코틀랜드 왕국과 잉글랜드 왕국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1558년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청교도로 포함시킬 것이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냐 이러한 논의가 있는데 아주 광범위하게 잡으면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1643년에 이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연합하면서 이제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까지 청교도 운동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청교도 운동은 전혀 다른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과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전혀 다릅니다.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청교도 운동이라고 봐야 되고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언약도 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잘 이해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1558년에 즉위를 했고, 이제 스코틀랜드는 1560년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신화고백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잉글랜드보다 스코틀랜드가 종교 개혁은 더 빠르게 되었죠. 1558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했어도 그때 이제 청교도 운동이 막 시작할 시기지 성공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스코틀랜드는 1560년에 존 낙스로 6명의 존이라는 성직자가 스코틀랜드 신화 고백서를 만들면서 가시적인 개혁의 성과들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영국은 1558년에 엘리자베스가 즉위하면서 이제 영국에서 다시 종교 개혁을 하자 하는 운동이 펼쳐진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왕은 메리거든요. 메리와 이제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보면 앙숙 관계예요. 그래도 메리가 자기 여동생을 어떻게 보면 죽이지 않고 놔두고, 이제 왕도 이제 그 여동생에게 이제 양해했다는 것은 상당히 엘리자베스가 지혜로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엘리자베스 메리 앞에는 에드워드 6세가 왕이었고, 그 앞에 이제 헨리 8세가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딸 관계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우리 교회사에서는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는 왕이죠. 스튜어트 왕가에서 헨리 8세가 차지하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역사에 보면 헨리 5세가 상당히 강력한 왕으로 보여요. 그래서 헨리 5세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용맹스러운 왕으로 묘사되는 영화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도 우리 종교 때는 그냥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게 한 모멘텀을 주었던 그러한 여왕으로 하지만, 우리 일반 사회에서 보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아주 용맹무쌍한 그러한 왕이죠. 스코틀랜드 함대 이름이 무적 함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함대를 격파함으로 해상 채패권을 확보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도약을 만든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그 메리 여왕의 압제에 눌려 있었던 이제 개혁가들이 다시 주장을 하는데, 그 개혁을 주장하는 그 성격은 모두 다 다른 형태였어요. 그래서 개혁을 주장하는 모든 그룹을 청교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말했던 수장령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제 국교회주의자죠. 메리 여왕 때는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어요. 천주교는 끊임없이 잉글랜드를 천주교로 다시 돌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러나 잉글랜드는 이제 천주교로는 갈 수 없다, 국교회를 할 것이냐 더 나은 개혁을 할 것이냐, 이러한 갈등이 있었죠. 더 나은 개혁을 하자, 이러한 분들이 청교도 운동가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청교도 운동가들인데, 이 청교도 운동가들이 이제 칼빈주의냐, 이것은 좀 더 다른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했듯이 잉글랜드 런던에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죠. 옥스퍼드, 그리고 밖에는 캠브리지, 아주 좋은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인재들이 종교 개혁을 주창을 했죠. 그들은 독일이나 이 제네바에 있던 학문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이제 융합을 했던 분들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제세례파의 운동도 들어왔고, 서시니안들도 들어왔고, 모든 유럽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문들은 다 이 대학에서 토론되고 이렇게 숙련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 운동을 주장했죠. 근데 이제 1603년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버진 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왕과 혈통을 찾는데 이 스튜어트 왕과 혈통이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잉글랜드 왕이 이 잉글랜드가 재밌는 것은 이 스코틀랜드 왕에 있는 왕을 부른 거예요. 왕으로 자기 왕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제임스 6세가 좋다고 이제 런던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스코틀랜드 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죠. 왕국은 두 왕국인데 왕은 한 명인 이상한 구조가 돼요. 그래도 국가는 두 나라입니다. 왕은 한 명이어도 그것이 그 당시에는 가능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왕이 잉글랜드 와서 제임스 1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1세는 또 스코틀랜드가 살지 않고 런던에 사는 그러한 이상한 형태가 있고, 이제 스코틀랜드 왕이 오니까 이 잉글랜드에서는 야 이제 장로파 왕이 왔으니까 이제 개혁이 더 성사되겠다 하는데 이 양반이 더 강력한 왕권 수유권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아주 왕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 제임스 1세는 여기에 마음에 들지 않거든. 이 국가를 나라를 떠나거라 이렇게 이민 허용증을 주어서 제임스 1세 때 미국으로 이제 신대륙 식민지 개척으로 어떻게 보면 유도 정확하게 추방을 시키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서 우리의 교회를 만들겠다 하고 떠난 사람들이 청교도 분립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가지 않고 잉글랜드에 남아서 우리는 잉글랜드에서 개혁 운동을 하겠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비분립파 청교도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독립파라고 나중에는 규정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가 둘 다 교회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회중교의 정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회중교로 하지 않고, 회중교회는 이제 분리파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식민지에 가서 자기들의 종파 이름을 분리파 청교도로 하지 않고 회중파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 회중파도 둘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이 독립파 청교도들도 있고, 또 이제 국교회를 거부하는 장로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성직자들도 있지만 의회에 그러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제임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찰스 2세가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찰스 1세는 더 왕권 신수설주의자예요. 그래서 왕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회가 왕에게 무슨 세금을 할 때는 의회의 허락을 받으세요 하니까 이 찰스 1세가 의회를 해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행사해요. 그때는 이제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해산하니까 왕은 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가 해산이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찰스 1세가 자기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종교 명령을 하달해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찰스 1세의 종교 명령을 거부해버린 일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1638년. 그래서 이제 거부해서 스코틀랜드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다. 그래서 국민 언약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다 서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코틀랜드 언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거부하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스코틀랜드와 찰스 1세의 잉글랜드 군대가 전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최초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군대를 격파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지면 어떻게 합니까? 배상금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배상금을 왕이 줄 수가 없으니까 의회를 또 연 거예요. 배상금을 세금으로 걷게 해달라. 그러니까 또 의회는 임금에게 당신 세금 하려면 우리한테 허락을 맡아라. 임금이 나 너희한테 허락 맡지 않는다. 그 줄자 하려면 너희들 다시 의회 해산 시켜버릴 거야 하고 의회 해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의회가 나 해산 못한다. 버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전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잉글랜드 내전이라 하고 이제 영어로는 시빌 워, 시민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청교도 전쟁이라고 해요. 엄격하게는 청교도 전쟁이 아니고 시민 전쟁이죠. 그래서 왕과 의회가 전쟁이 벌어져요.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눠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과 의회파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의회파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그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근데 스코틀랜드가 이제 잉글랜드에 이제 도움을 받을 때 이제 협약을 맺어요. 그때 협약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왕국을 만들자. 왜냐면 왕이 하나니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아일랜드까지 다 합해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자. 그래서 아일랜드도 다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1643년에 엄숙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찰스 1세는 의회파 군대에게 이제 져요. 그때 그 군대를 잉글랜드 왕의 군대를 무찔렀던 사람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인데 이 크로멜은 독립파 사람입니다. 이 독립파 사람이 군대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총사령관이죠. 그 사람이 새로운 부대 체계를 만들어서 이 찰스 1세의 군대를 완전히 이제 제압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승리에 다가오니까 이제 왕에 대한 처결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완성이 됐어요. 1946년부터 43년에 시작해서 46년, 그러니까 3년간의 긴 기간 동안 잉글랜드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청교도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의 사역자들이 업적으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1647년에 이 문서를 채택했고요. 잉글랜드에서 1648년에 표준 문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찰스 1세를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런데 이 독립파는 왕을 제거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에요. 그러나 잉글랜드에 있던 장로파들은 왕을 중심으로 국가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 군권을 쥔 크로멜이 의회에 있는 장로파 의원들을 다 추방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파로만 형성된 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찰스 1세를 처결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없는 나라를 최초로 세계에서 최초로 만드는 것이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이 없는 나라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언약할 때 왕을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을 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크로멜은 왕이 없는 종교 개혁을 형성시킨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또 의견이 그래서 또 나뉘어요. 그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로 왕국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왕이 없는 형태의 왕국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또 의견이 나뉘어요.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를 크로멜이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독립화로 만들어버리고, 찰스 2세는 이제 프랑스로,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브리튼은 이제 크로멜이 북아일랜드까지 완전히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평가가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나 일치한 의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개의 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북아일랜드까지 완전히 정복한 가장 강력한 군주라고 인지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크로멜이 그러한 스코틀랜드도 완전히 정복, 아일랜드도 완전히 정복해서 브리튼이라는 나라를 형성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크로멜이 이제 강력한 정책을 펼쳤고, 이제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독립파들이 사보이 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준 문서로 만들 정착은 의회에 허용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로멜이 죽고 그의 아들이 통치하다가 부당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1666년에 잉글랜드 국민들은 다시 찰스 2세를 왕으로 세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 운동은 거기서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스코틀랜드는 또 다른 면이거든요. 스코틀랜드는 왕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찰스 2세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박해합니다. 엄청나게 박해를 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이 됐는데, 그 제임스 2세도 스코틀랜드를 엄청나게 박해해요. 그때를 영어로 킬링 타임스라고 그래요. 살인의 시대.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18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했고 너무나 모욕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굽히지 않고 왕이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폭정이 너무 심하고 이 제임스 2세는 천주교로 가려고 하는 성향까지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1668년에 명예혁명을 일으켜서 제임스 2세가 퇴출되죠. 그리고 이제 종교 자유가 형성이 돼요. 종교 자유가 허락이 되었지만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국교예요. 국교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박해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명예혁명의 하나의 정신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종교 자유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고, 미국이 독립하면서 종교 자유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자유죠. 우리도 종교 자유국가가 있죠. 왜? 그 명예혁명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도 이제 국교의 형태로 이제 장로교가 있지만 잉글랜드와 갈등하지 않는 형태로 종교를 갖게 되었죠. 근데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게 18년 동안 박해를 받고요. 교회가 정상화 되었을 때 그들이 표준 문서를 무엇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채택한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 스코틀랜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표준 문서를 채택했을까요? 그것은 언약이라는 아주 신실하고 단순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후예들이죠.
모든 장로파들은 스코틀랜드 교회의 후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장로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기독교 장로회가 1972년에 새로운 표준문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준문서의 근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포함이 돼 있어요. 내포되어 있어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역사성이 그렇게 되니까. 장로파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1907년에 12신조로 표준문서를 채택했죠. 그때 12신조의 서문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12신 인도에서 만들어진 12신조 서문에는 메소디스트 칼비니스트가 있다는 게 상당히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 장로교나 우리 한국 장로파에 온 분들에게는 메소디스트 칼비니스트가 이게 내재된 상태로 왔어요. 그래서 메소디스트 칼비니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었던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로이드 존스 목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우리 인도 장로파나 우리 한국의 장로파들에게 이 칼빈주의 메소디스트는 상당히 우호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칼빈주의 메소디스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 장로파에는 이 칼빈주의 메소디스트를 포함시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칼빈주의 메소디스트는 말대로 우리는 순수 장로파는 칼빈주의죠. 메소디스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12신조 서문에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 표준문서는 12신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집단이에요. 그것은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43년 엄숙동맹과 언약이 유지되었다면 영국은 저는 더 강력한 왕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707년에 이제 북아일랜드와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연합왕국법이 통과되거든요. 근데 이제 북아일랜드는 천주교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무렵에 독립을 해버려요. 천주교 국가로 아일랜드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북쪽은 그 영국이 절대 양보를 안 해줘서 북쪽 지금 북아일랜드 일부는 영국령이거든요. 독립을 아직도 허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쪽에서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테러리스트를 영화를 담은 영화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기를 아일랜드로 완전히 독립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양보를 안 해주니까 이제 잉글랜드가 점령을 하고 있죠. 이 아일랜드도 그때 엄숙 동맹과 언약이 유지되었다면 완전하게 이제 자기들이 언약대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체로서의 그 유나이티드 킹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1643년에 있었던 엄숙 동맹과 언약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분파는 스코틀랜드 언약도밖에 없고요. 잉글랜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아일랜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근데 그 약속을 스코틀랜드 장로파가 지켰는데 지금 스코틀랜드 장로파도 매우 약화돼서 참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운동은 다시 하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1558년부터 찰스 2세의 왕이 왕정 복구 1660년까지 기간에 발생했던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의 운동이에요. 그럼 이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아야죠. 1643년에 엄숙한 동맹과 언약의 약속이 준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립파가 약속을 깼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약속에는 왕을 중심으로 왕을 유지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왕을 처형시켜 버렸잖아요. 그것이 약속을 깬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 국가 정치를 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정직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인은 다양한 권모술수를 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정직한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직한 것처럼 보여야 하는 것이 그들의 그 위치에 있는 것이지 위정자가 정직하다? 그것은 소설 속에나 있는 일이죠. 위정자는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국민을 부요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위정자가 한다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청교도 때도 이 크로멜이 약속을 깬 것인데 어떻게 보면 크로멜은 약속을 깨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이제 참모들의 강성파들이 깼을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 결정자는 크로멜이니까 크로멜이 이제 그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영국에서는 크로멜의 평가가 나뉘죠. 그래서 아주 유력한 정치인으로서는 그 탑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상반된 평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것은 청교도 혁명 때에 일어났던 모습들, 청교도 혁명이 실패했기 때문에도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결국은 실패한 종교개혁 운동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의고사를 거부했는데 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의고사를 다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교도 운동